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란을 겪었었죠. 큰 부담으로 남아있던 손실보상 구상금 문제가 오늘 해결됐네요. 정부가 오늘 구상금 34억 5천만 원 청구를 취하하기로 한 건데요. 잠시 후 이 문제와 관련한 결의안까지 대표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연결해서 설명 들어보겠고요.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논란을 빚고 있는 비트코인 문제, 국내에서는 거래 전면 금지까지 검토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하지만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는 또 활발하게 거래가 됐다고 그러죠, 어제부터. 오늘 중앙일보 고란 기자로부터 좀 친절한 설명 들어보겠고요. 7시 5분 시작되는 2부에서는요, 직장 갑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올해 가장 큰 화제가 됐던 단어가 바로 이 갑질 아닌가 싶은데, 직장 갑질 해결을 위해서 만들어진 직장 갑질 119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 활동하는 박점규 운영위원 또 윤지영 변호사 두 분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고요.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 코너까지 2부 시간에 준비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하죠. 정부는 오늘 제주 강정마을 관련 구상금 34억 5천만 원 청구를 취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작년 3월 박근혜 정부는 이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로 공사가 지연돼서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시위 참가자와 단체 5곳에 구상금 34억 5천만 원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죠. 이걸 이제 취하하기로 오늘 결정을 한 겁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 끌어내기 위해서 결의안까지 대표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을 연결해 봅니다. 위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소송 취하 결정을 내렸습니다만 정확히 말하면 법원의 강제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한 거죠? 예, 맞습니다. 법원이 강제 조정을 뭐라고 했습니까? 결정사항 그렇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취하하고 피고들은 이에 동의한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과 관련하여 이후 상호 간에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예. 3번 원고와 피고들은 상호 간에 화합과 상생 및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다. 4번 소송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법원이 결정사항을 조정안을 냈고요. 예. 관련해서 당사자인 정부와 강정마을회가 모두 동의를 했습니다. 법원은 왜 이런 강제 조정안을 만들었습니까? 지금 일어나는 분쟁이 계속될 경우 당사자들 간의 이익과 손실의 정도가 더욱더 더 늘어날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걸 정절하고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결정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은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해서 그것 때문에 공사가 지연됐다고 해서 그 비용, 그 손실을 그 반대 시위한 사람들한테 부과시키는 건 좀 무리하다 이런 판단을 한 건가요? 예, 그런 판단을 한 것이고요. 또 그 소송이 계속 진행되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 공동체 화합이라든가 이미 이제 군 기지가 건설돼 있고 이미 군대가 주둔해 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 구상금을 정부가 받지 못하면 결국 그 손실 비용은 그냥 정부가 떠맡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은 좌파들한테 아무리 폭력을 행사하고 깽판 쳐도 감옥 가고 돈 물어주지 않는다는 믿음을 강화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건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발생을 했냐면 2007년 4월에 강정마을에 임시총회가 87명으로 해서 유치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사업이 시행되었는데요. 그 마을회 내부에서 이것이 무효라는 마을총회를 재차 열게 되어집니다. 2007년 8월 26일에 마을총회에서 725명이 참가한 가운데 680명이 반대로 부결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이 이 사업을 유치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정부는 해왔습니다. 마을의 의사에 반해서 진행되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 의사에 반영되어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그 주민들은 지적하고 지금까지 10년 넘도록 싸우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이렇게 국민들의 의사에 반대의 의사를 이렇게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 정부가 소송으로 맞대응을 하게 되어진다라면 결국 국민들의 의사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어진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파들이 폭력을 행사해서 깽판을 쳤다고 얘기하는데 전혀 그런 일은 없고요. 관련 사업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다툼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 안에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채 강행한 그 잘못부터가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그 지역 주민들한테 물릴 수 없다. 이 논리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소송을 제기했던 거 작년 3월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 위성권 의원은 전략적 봉쇄 소송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던데 무슨 뜻입니까?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제 비판이나 반대의 의견을 잠재우기 위해서 민사 소송이나 형사 고소를 남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제 해외 사례에서 아마존 숲 파괴를 우려해서 그린피스 회원들에게 맥도날드가 거액의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낸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이제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고 하는데 결국 국민들이 그 거대한 권력이나 아니면 큰 자본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반대할 여자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소송을 걸어서 다음부터는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행위는 당연히 그런 거죠. 국민들에게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구상금을 청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부가. 전례가 없죠. 그런데 이번 해군기지만 그렇게 전략적 소송처럼 구상금을 청구한 거죠. 기업체들이 노조가 파업하면 손해배상 소송 내고 가압류하고 이게 워낙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지 않습니까? 정부가 비슷한 일을 했던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호영 의원과 금태섭 의원님께서 관련 법안도 지금 제출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좀 강정마을 평화를 찾았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권 의원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요즘 아주 난리입니다. 우리 정부는 비트코인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그런데 어제 오전에 세계 최대 선물 거래소인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시작됐고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거래량도 예상보다 많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네요. 그럼 미국은 이걸 제도권 내로 끌어들인 것인지 어떤 것인지 궁금증이 참 큽니다. 중앙일보의 고란 기자를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선물 거래를 시작했다. 미국은 그러면 이걸 제도권 내로 끌어들인 거로 해석해야 됩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정확히 말하면 제도권으로 끌어들였다라기보다는 비트코인 거래를 제도권 내에서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줬다.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 장치 같은 걸 마련하고 자금 세탁 부분에 대한 철저한 방지책을 마련하는 거래소에 대해서만 거래를 허용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도권 내에서 거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그러나 제도권 내로 끌어들인 건 아니다. 정확히 해석이 잘 안 되는데요. 그게 이 비트코인이라는 이 소위 말하는 이 암호화폐라고 하는 게요. 사실 지금까지 있었던 금융상품 혹은 화폐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아직까지 이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게 이 암호화폐가 기반한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게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만 개입하겠다라는 수준에서 일단은 지켜보자는 입장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짧게 말씀해 주시는 사이에 제가 모르는 단어가 여러 개 나왔습니다. 먼저 암호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그 암호화폐의 일종인 거죠? 그게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가상화폐라는 말로 더 알려져 있는데요. 10,000원짜리 지폐는 손에 쥘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비트코인은 볼 수가 없다. 가상이다라고 해서 가상화폐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건 기존에 나온 그 가상화폐, 무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항공사 마일리지나 싸이월드에서 옛날에 썼던 도토리 같은 것과는 좀 개념이 다르거든요. 이것은 블록체인, 분산 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화폐이기 때문에 암호화폐라고 부르는 것이 좀 더 정확하다라는 게 업계 입장입니다. 방금 그 암호화폐를 설명하면서 블록체인 무슨 기술에 기반한 그러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설명해 주세요.
예, 이 블록체인 기술은 말 그대로 블록이 체인으로 연결돼 있다는 건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생각을 하면 중앙 메인 서버가 있습니다. 그 서버에 개인들이 연결해서 뭐 서로 통신을 할 수 있고 한 건데요. 예. 이 블록체인 기술은 중앙 메인 서버가 없습니다. 모든 개인 간의 거래 기록이 블록 안에 담기고요. 그 개인들은 그 블록의 일부분을 모두 다 공유하고 있고요. 예. 쉽게 말해서 중앙 통제 장치가 없는 서버가 없는 기술인데요. 예. 분산 원장 기술로서 새로운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이유는 뭡니까? 이게 분산 원장을 하면 사실 지금 그 컴퓨터 기반으로 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해킹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분산 원장을 하면 모든 거래 기록이 각각 개개인의 컴퓨터에 담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해커가 만약에 해킹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모든 수백만, 수천만의 컴퓨터를 다 해킹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아하. 보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신기술이다. 이런 의미로군요. 네, 예. 그 신기술에 기반해서 암호화폐라는 것을 누군가 처음 창안해서 만들어낸 거고, 그죠? 네, 예. 근데 그 신기술에 의한 암호화폐 그 가운데 비트코인은 딱 그 생산량이라는 게 정해져 있다면서요? 그걸 뭐 채굴 한다고 한다는데 그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비트코인의 원리를 담은 보고서가 처음 나온 게 2008년 11월이거든요. 예. 그때 생각하시면 2008년 9월에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죠. 그랬죠. 예. 그러면서 그 미국 정부가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대안 중에 하나로 한 게 달러를 찍어내는 거였습니다. 예. 그러면서 전 세계로 달러가 풀리면서 실물 자산의 가치가 떨어졌죠. 예. 그런 데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서 이 나카모토라는 사람은 발행량을 제한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화폐를 만들어보자 라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발행량이 정해져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지금 그 희소성이 있는 거잖아요. 뭐 쉽게 생각하면 발행량이 2100만 개면 우리나라 국민 한 명이 한 비트코인 한 개를 갖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못 갖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희소하다는 점 때문에 최근 들어 비트코인 가치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무슨 뭐 옷을 사거나 집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이럴 수 있는 건 지금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그 소위 그 회의론자들이 제기하는 문제인데요. 예. 비트코인이 그럼 화폐냐? 이러면 화폐의 기능을 살펴봐야 될 텐데 화폐의 그렇죠. 기능이 첫 번째는 교환의 매개죠. 이걸 내고서 뭘 살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 국내에서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는 가게가 뭐 있기는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실제 가서 비트코인으로 저 결제할게요 이러면 종업원들조차 우왕좌왕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전 세계적으로는 가맹점이 수만 개는 된다고 하지만 이 소위 우리 최대 카드 업체인 비자 카드 가맹점과 비교하면 뭐 이건 비교할 수도 없는 수준인 거죠. 이제 두 번째 화폐 기능이 가치의 척도인데요. 가치가 일정해야 되는데 이 어제는 커피 한 잔이 비트코인 0.1개였는데 오늘은 갑자기 가치가 떨어져서 0.5개를 내야 커피 한 잔을 사 먹을 수 있다면 이건 화폐로서 기능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폐가 안 된다고 하는 거고 세 번째가 가치 저장인데 이게 지금 현재로서 가격은 막 급등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가치가 하루순간에 제로로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비트코인이 가치라고 하는 건 이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들의 신뢰에 기반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게 신뢰가 깨지거나 아니면 전 세계 정부가 나서서 비트코인 거래를 우리가 전면 금지하겠다 이러면 비트코인 가치가 제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합니다. 전 세계 정부들이 다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정부는 거래 전면 금지까지 검토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며칠 있으면 이제 대책을 내놓겠다는 건데 다른 정부들 주요 국가 미국이나 일본 뭐 유럽 국가들하고 우리랑 지금 비교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실 미국을 비롯한 유럽들은 다 가능성이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자. 다만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기나 투자자 보호를 훼손하는 조치 이런 것들은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적극적인데요. 일본은 왜 잃어버린 10년, 20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비트코인 이런 암호화폐가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적극 연구하고 장려하는 건데요. 어쨌든 그래도 투자자 보호는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그 비트코인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인가제를 통해서 정부의 인가를 받은 곳만 거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은 가장 심한데요. 중국은 그 지난 9월 말에 가상화폐 거래, 암호화폐 거래 전면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예 거래를 금지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왜냐하면 그냥 전자적으로 가치를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국내 거래소가 안 되면 해외 거래소도 거래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다만 중국 내 투기를 근절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예. 위안화 환전을 금지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 일반인들은 위안화 환전을 못하니까 이게 현실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일반인들은 투자를 안 하고 소위 말하는 그 세력들, 일부 꾼들만 투자하는 시장으로 바뀐 상황이고요. 알겠습니다. 나라마다 차이도 굉장히 크군요. 네, 예. 우리도 조금 더 일단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정답이 뭐다라고 아직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군요. 네, 예. 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앙일보의 고란 기자였습니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권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문 대통령 내일부터 중국 방문하죠? 그렇죠. 취임 후 첫 중국 방문입니다. 우리가 주변 4강국을 짚어보면은 취임 이후에 미국을 제일 먼저 방문했고 네. 그다음에 러시아를 의외로 갔죠. 근데 모스크바가 아니라 극동 쪽의 행사를 방문하는 형식이었거든요. 아하. 그리고 내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만만치가 않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네요. 여러 가지가 걸쳐 있는데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이 북핵에 대해서 압박을 가해주길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외에 이제 경제라든지 평창 올림픽 등등에 대해 가지고 완전히 정상화하는 계기로 삼고 싶은데 예. 중국이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거죠. 중국은 계속 사드 얘기한다는 맞아요. 거고. 그렇죠. 예. 앞서 한중 양국의 10월 31일 합의라는 게 있었어요. 예. 사실 내일 중국 방문도 그 후속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 합의가 뭐였죠? 이른바 이제 3불 원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드 배치 이후에 이게 다 경색됐으니까 이걸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해 나가자. 그러면서 3불 원칙이라는 걸 한 게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 방어 체제에 한국은 참여하지 않는다. 한미일 군사 동맹은 추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네. 특히 중국이 계속 말이 많은 게 이게 약속이냐, 노력한다는 거냐, 그 시제가 현재로선 하지 않는다냐, 앞으로 영원히 하지 않는다냐,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말이 있는 거예요. 예.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문 대통령 만났을 때 역사 앞에 책임, 이런 문구까지 사용을 했었거든요. 우리 정부는 근데 사드 추가 배치 안 된다, MD에 불참한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는다, 이거는 원래부터의 우리 정부가 계속 취해온 자세를 그대로 확인하는 거다, 이런 입장인 거죠. 거기다 우리 주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영원히 안 한다 이런 거 중국하고 약속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는. 예.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완전히 이게 뜻이 같이 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바로 드러난 게 회동 마친 다음에 언론에 대한 행사예요. 그래서 공동 성명은 아예 없다면서요?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양 두 나라 정상이 회담을 하고 나면은 제일 높은 수준의 언론 응대가 공동 기자회견입니다. 예컨대 돌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거기에도 막힘이 없을 만큼 양국이 완전히 뜻을 같이 한다는 거죠. 기자들의 모든 질문에 그렇죠. 답하겠다. 그 다음이 공동 성명입니다. 이거 이제 기자 설명 질문은 없고 그냥 성명까지는 낸다. 그렇죠. 그 다음이 이제 공동 언론 발표인데 이건 질문을 안 받는데 정제된 문장으로 양국이 공통으로 인식을 같이 한 것만 서면으로 밝혀가지고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번에 공동 성명이 없다는 얘기는 뭘 한다는 겁니까? 각자 알아서 하는 겁니다. 공동 언론 발표도 없어요? 예. 그것도 없어요? 예, 양국이 이게 알아서 하기로 돼 있다. 그래요? 물론 이런 경우에도 물밑에서 상대방 발언 수위 등에 대한 조정 같은 걸 시도하긴 해요. 하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다시피 이제 사드가 뜨거운 감자인데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 해외 순방 전에 대통령이 상대국 주요 언론하고 인터뷰를 해요. 그렇죠. 오늘 문 대통령이 중국 관영 CCTV하고 인터뷰한 게 중국에서 방송이 됐습니다. 예. 기자 질문이 어떤 게 있었냐면요. 중국어에는 언필신 행필과 라는 말이 있다. 말에는 반드시 신용이 있고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다. 수억 명의 중국 시청자들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한국이 노력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달라. 하하. 저는 좀 무례하게 느껴졌거든요. 예. 중국 CCTV는 또 관영 언론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정부의 시각이 반영된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했나요? 문 대통령은 우리가 했던 그 원칙 내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약속이다, 영원히 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는 거죠. 대통령 할 수 없고 그렇죠.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3차례, 4차례 오늘 질문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공동 성명도 공동 언론 발표도 없이 네. 각자 정부가 알아서 결과를 발표한다. 그렇죠. 참. 그리고 이번에 충칭도 방문한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충칭은 인구 3천만이에요. 세계 최대 도시 중에 하나인데 예. 그 역대 대통령들이 상하이를 간 적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이번 문 대통령이 충칭을 방문하는 거는 다목적 보석인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충칭은 현대차하고 SK 하이닉스 등 기업들이 다수 진출해 있고 네. 김구 선생이 이끈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하고 독립유적지가 보존된 도시예요. 예.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1대1로라고 중국에서부터 이제 쭉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그 사업을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출발점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내기 위한 것이고. 경제적 목적이 크군요. 네, 충칭 방문은. 또 정치적으로 보면 거기 이제 시의 당서기가 천민월이라고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이에요. 아, 그래요? 제가 옛날 이명박 대통령 때 그 미국 순방을 따라간 적이 있었는데 시카고를 그때 이 대통령이 갔었거든요. 예. 그때 시카고 시장이 램 이메뉴얼이라고 오바마의 비서실장 출신이었어요. 아. 그런 포석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잡기 1부 마치겠습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요. 7시 5분 2부에 다시 뵙죠.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뜬 뉴스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CBS의 김현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뉴스요. 남북 축구 대결입니다. 예. 오늘 오후 4시 반부터 일본 도쿄에서 열린 북한과의 동아시안컵 2차전이 조금 전 끝났는데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1대0으로 이겼습니다. 네. 하지만 이겼다고 좋아하기엔 애매합니다. 우리가 얻은 1점이 북한의 자책골이기 때문인데요. 후반 19분에 김민우가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렸는데 진성욱과 볼을 경합하던 북한 수비수 류영철이 그만 북한 골문에 공을 넣고 말았습니다. 아하. 네, 승리에 기뻐하기엔 다른 아쉬움도 많은데요. 경기 내내 북한의 밀집 수비에 번번이 막히고 또 끌려다니기에 급급해서 전술 변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래도 이겨서 다행이긴 한데 우승할 수 있을까요? 네, 그건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번 승리로 지난 중국전에서 2대2로 비겼던 한국 대표팀은 승점 4점을 얻었는데요. 만약 나흘 뒤 일본과 열리는 3차전에서 이기면 작년에 이어 동아시안컵 2연패를 노릴 수 있게 됐습니다. 3차전은 16일 오후 7시 15분에 시작됩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추위에 쓰러진 어르신에게 이 최강 한파의 날씨에도 자신의 패딩을 벗어 응급조치를 취한 중학생들의 얘기입니다. 네. 어제 오전부터 온도가 급격히 더 떨어졌죠. 그런 탓인지 서울 답심리 시장에서 한 어르신이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요. 이를 본 중학생 6명이 달려가 어르신을 빠르게 안아 일으키고 다른 학생은 입고 있던 패딩 점퍼를 벗어 할아버지 몸을 덮어드렸습니다. 네. 학생들의 빠른 조치 덕분인지 할아버지는 곧 정신을 차렸는데요. 학생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어르신을 업어서 집까지 모셔다 드렸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담긴 사진이 인터넷상에 오르면서 오늘 하루 네티즌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받았습니다. 참 기특한 학생들인데 누군지는 밝혀졌나요? 네, 이 가슴 따뜻한 이 사진을 민병두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약 2시간 만에 댓글로 반가운 제보를 받았는데요. 전농중학교 1학년 엄창민 학생 등 6명이라고 합니다. 예. 네티즌들은 기특하다, 이런 학생들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것 같다면서도 무엇보다도 중학생 1학년이 구조의 정석을 보여줬다는 게 신기하다. 어른들이 본받아야 할 것이라면서 학생들의 예쁜 모습에 고마움을 나타냈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자, 다음 뉴스요. 네, 오늘 오전 출근길에 미국의 심장부인 뉴욕 맨하튼에서 지하철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폭발물이 제대로 터지지 않아서 부상자는 용의자를 포함해 4명에 그쳤는데요. 바로 2달 전이었죠. 8명의 목숨을 앗아간 트럭 테러에 이어 뉴욕이 또다시 극도의 테러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용의자는 잡혔죠? 예, 용의자는 27살의 방글라데시 출신 이민자인데요. 몸에 파이프형 폭탄을 장착해 자살 폭탄 테러를 감행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고 발생지는 타임스퀘어 인근 지하철역으로 매년 6,400만 명이 이용하는 곳인데요. 용의자는 뉴욕에서 가장 붐비는 장소에서 특히 월요일 출근길 시민을 노린 것으로 나타나면서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네요. 체포된 용의자는 이번 테러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에 대한 보복이라고 진술했다는데요. 미국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 뒤 광범위한 시위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이번 테러도 발생했다고 CNN은 분석했습니다. 네, 트럼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 거세지겠군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현지 기자였습니다. 직장 갑질 119라는 단체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직장 내에서 일어난 갑질 행위들 이런 걸 제보하고 상담도 받을 수 있는 민간 공익단체입니다. 이 단체를 통해서 그 간호사들의 선정적인 장기자랑 이게 세상에 알려진 바로 그곳입니다. 지난 11월 1일 출범했는데 한 달 만에 무려 2,000건이 넘는 갑질 신고와 상담이 쏟아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직장 갑질 119에 박점규 운영위원 그리고 윤지영 변호사 두 분을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해서 이런 단체를 만들게 됐습니까? 저희가 지난 촛불 때인데요. 예. 촛불을 들고 나온 청년들을 보면서 근데 특히 밤늦게 광장으로 나오는 청년들을 보면서 저분은 토요일까지도 일을 하고 밤늦게 촛불 들고 나오시는데 돌아가면 저분의 직장에서는 정말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을까? 예.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하면서 예. 촛불 이후에 뭔가 직장인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 예. 여러분들을 모아서 한 거의 6개월가량 토론을 해서 이런 단체를 만들게 됐습니다. 어떤 분들이 주도하신 거예요? 주로는 노동활동가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노무사, 변호사들 합쳐서 한 200여 분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여 명이? 예. 다들 자원봉사식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자원봉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촛불 들고 집회 현장에 나갈 때 사실 예. 돈 받고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 같은 마음으로 우리 사회의 직장 갑질 한번 없애보자라는 선의를 가지고서 다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뭔가 상담할 수 있는 전화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저희가 전화는 안 두고 있습니다. 전화는 안 두고. 예.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카카오톡 많이들 이용하실 텐데요. 예. 그 카카오톡에 오픈 카톡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또 익명으로 참여 가능한 예. 방이에요. 예. 그 방을 만들어 놓고 제보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갑질119 gmail.com 해서 이메일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로는 오픈 카톡방과 이메일을 통해서 제보를 받고 이제 저희가 상담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통화를 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그런 제보가 카톡이나 이메일로 들어오면 함께 하고 있는 노무사, 변호사 이런 분들한테 사건 배당하듯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 하루에 저희가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단 카톡방에서 상담을 하는데요. 예. 거기는 노동활동가나 노무사님들, 변호사님들이 자기가 3시간씩 이렇게 하루에 3시간씩 시간을 내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토요일까지 3시간씩 배당을 해서 상담을 받고 그 상담이 이메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예. 또 이메일 전담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변호사님들이 이메일에 온 걸로 법률적 답변을 하고요. 또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알려야 되겠다. 네. 이 문제는 직접 만나야 되겠다. 이런 거는 저희가 저희 핸드폰을 남깁니다. 네. 그러면 그분들이 연락을 주시거나 그분이 남기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려서 직접 만나서 자세하게 얘기 듣고 사회적으로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는 월요일 10시부터 1시까지 담당이다. 그러면 그 3시간 동안은 카톡을 열어놓고 계속 들여다봐야 되는 거군요. 예. 윤지영 변호사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도 바꿨습니다. 왜요? 좋은 핸드폰으로 배터리 오래 가는 거 바꿨습니다. 네. 운동하는 방식도 굉장히 새로워졌군요. 최신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달 정도 지난 그 통계 보고서를 내셨는데 2,000건이 넘게 들어왔어요? 네. 어떤 유형의 갑질이 제일 많아요? 기본적으로는 노동법 위반 사안들이 많아요. 그래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거나 아니면은 포괄임금제, 연봉제 계약을 맺고서 장시간 야근을 시킨다던가 휴일 근무를 시킨다던가 예. 그러면서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거죠. 예. 그러한 노동시간, 임금에 관한 사안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해고에 관련된 사안도 많아요. 이제 여성의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을 당하는 사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폭언을 당하는 경우, 심지어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괴롭히는 경우,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 이런 직장 내 괴롭힌 사안도 굉장히 많고요. 한 가지만 덧붙이면은 이러한 사안들이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또 더 많이 당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또는 저희가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표현하는데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훨씬 더 많은 갑질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고용 형태가 이런 직장 갑질의 어떤 주요한 또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다양한 유형의 이 제보나 신고들이 들어온 것 가운데 사회적으로 알려야 되겠다 해서 알린 게 첫 번째가 그
성심병원 간호사 그거였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11월 1일 문을 열었는데 2일부터 이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더니 친구분들을 불러오시기 시작하더라고요. 동료들이. 예. 그러면서 거의 저희 방을 점령하다시피 하시면서 병원에서 이뤄진 걸 막 이렇게 제보해 주시면서 저희가 일주일 만에 보고서를 한림성심병원 갑질 보고서라는 것을 일주일 만에 만들었거든요. 상세한 제보가 쏟아졌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네, 그 뒤로도 다른 병원에서 우리도 장기자랑한다. 우리도 업무 외에 막 김장을 시키기도 하고 막 이런다. 이런 제보들이 들어와서 저희가 또 사회적으로 알리고 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구하기도 해서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김장을 시켜요? 네. 이거 얘기 말씀드리면 재밌는 일이 많은데요. 최근에 저희한테 제보가 왔는데 오늘 한 병원입니다. 병원인데 김장을 마음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병원을 확인해서 사람을 보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진짜 병원 뒤에 큰 주차장에 절인 배추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증거를 확인하고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본 다른 분이 저희에게 제보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과정을 이분들의 이제 증언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이런 데서는 저희가 상상을 초월하는 예를 들면 김장하거나 뭐 별장에 뭐 닭이나 뭐 개 사료를 주라고 한다거나 사장의 별장에 사료 주러 가라. 그다음에 특히 좀 많이 들어오는 게 결혼식 갑질인데 병원장이나 사장이 자녀, 딸이나 아들의 결혼식에 직원들을 전체를 불러서 깨알같이 업무 지시표를 주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해서 제발 좀 그런 거 좀 안 불렀으면 좋겠다는 호소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면 노동관계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정해진 업무만 하면 되는 건데 실제로 아무 일이나 다 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 사장 집 청소 이런 것들도 대신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적인 업무를 용무를 대신을 하는 거죠. 실제 그런 사례들 굉장히 많이 제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까 그 만포기는 아마 그 병원 환자들한테 계속 공급할 김치인 것 같은데 그런 걸 간호사나 이런 분들 총동원해서 직접 담그게 한다 이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제보 들어온 거는 그 1년 먹을 김치를 하는 것뿐만 아니고 병원 고위 관계자들의 집안의 김치까지 자기 집 김치까지 하고요. 그리고 그 김치를 이제 자선 행사를 한다고 병원 고위 관계자들이 그 지역의 불우이웃들에게 전달하는 이런 것까지 하고 있는데 시간의 수당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비번일 때 근무를 시킨다고 저희가 제보를 받았어요. 즉 나이트 근무하고 아침에 김장을 해야 하는 거고 주간 근무하고 저녁에 김장을 해야 하는 교대 근무하는 간호사들에게 빈 시간에 쉬어야 환자를 돌볼 수 있는데 그 시간에 김장을 시킨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증거는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식으로 제보를 받아서 상담을 해줘서 뭔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지금? 계속 해결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요? 저희가 일단 법률 상담을 했을 때 당사자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뭐 위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직장갑 119에 문의를 해봤더니 이거 불법이라더라라고 그 이야기를 사장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 사장이 직장갑 119에서 이렇게 상담을 받았단 말인가라고 하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또 사장들이나 상급자들도 이제 직장갑질 119를 무서워하기 시작했군요. 그런 조짐들이 있는 거죠. 이거 함부로 했다가는 우리도 신문에 날지 몰라 뭐 이런 걸로. 그렇죠. 그래서 직장갑 119에 제보하겠다라고 해서 알아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들어오는 사안들 중에 어쨌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사안들은 바로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지금 몇 군데는 근로감독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 중에서 못 받은 임금을 받는다던가 해고 문제가 해결되는 사례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갑질 피해자들의 가면 무도회를 열으셨다고요? 그건 뭡니까? 가면 무도회는? 말 그대로 갑질을 당하는 피해자들이 가면을 쓰고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어요. 여기 제보하신 분들이 왜 가면을 쓰고 뭐예요? 안타까운 건 직장갑질을 당하는 피해자들이 그 피해 사실을 대놓고 이야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걸 이야기하는 순간 본인의 신분이 노출되고 오히려 더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소위 말하는 찍히는 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냥 피해를 그냥 고스란히 안에 담고 있는 건데요. 가면을 쓰면 어쨌든 익명성이 보장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편하게 갑질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면 무도회를 마련을 했습니다. 몇 분 정도나 모이셨어요? 전체 그 갑질 피해자들 한 15분 정도 모였는데요. 참여자들 합치면 한 30-40명 같이 모였습니다. 그 15분들이 서로 자기가 당한 갑질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재밌었던 거는 그 어느 사무직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대기업이세요. 근데 그분이 그 부당한 거에 항의해서 이제 사실상 이제 해고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분을. 근데 이제 그분이 혼자 이제 맞서서 싸우셨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그 뒤에 이제 이렇게 자기 갑질을 토로하는 분들이 저분처럼 이제 자기들도 싸워야 되는데 네. 그 이제 갑질의 경험을 배우신 거죠. 어떻게 회사가 갑질했고 그걸 어떻게 극복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라는 얘기를 막 들려주시니까 네. 나중에 저희가 발표가 끝나고 3-3-5 모이셔서 얘기하시는데 서로 이제 그 갑질 선배한테 후배들이 사례를 전수받고 근데 더 재밌는 건 저희가 카카오톡 방에서 밤 10시 되면 저희 법률가들이나 저희들이 스태프들이 퇴근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분들이 남으셔가지고 자기들끼리 그 밤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을 이런 상담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런 용기도 불어넣어 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예. 그래서 밤이 훨씬 더 훈훈합니다. 그러니까 갑질을 당할 때 이렇게 대응해라. 그런 노하우를 서로 전수하는 거로군요. 예. 지금 이 방송에 모범적인 대응 노하우 좀 소개해 주시면. 저희가 그 갑질에 대응하기 위한 7가지 방법을 마련을 했어요. 첫 번째는 갑질을 당했을 때 그 내용을 그때그때 기록을 해둔다. 예. 구체적으로 적어 놓으면 예. 그런 것들이 다 쌓이고 기록이 되고 또 증거가 되기도 하거든요. 가능하면은 사진이나 녹음도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녹음을 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월급 명세서, 계약서, 영수증 같은 문서들을 모아둔다. 증거 자료. 예,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네 번째도 이제 CCTV 위치를 확보를 해둔다. 그리고 뭐 동료들의 목격자의 증언도 확보를 해둔다. 그러니까 주로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에 관련된 건데요. 그렇죠. 사실 보면은 대부분의 갑질은 피해자가 혼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명의 피해자가 동시에 갑질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혼자 끙끙 앓는 게 아니라 동료 피해자들과 같이 모여서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용기를 내는 게 중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마지막 대응 방안인데요. 직장 갑질 119에 요청을 제보한다. 하시면 네, 저희가 힘 닿는 데까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갑질은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되니까 그죠? 한 번 딱 당하면 또 한 번 올 거를 알잖아요. 그럼 미리 준비하면 되겠네요. 녹음 장치도 준비하고. 그래서 저희 그 카카오톡 방에서는요 서로 그 녹음기를 막 소개해 주시기도 하고 뭐 볼펜형이 좋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요즘 또 핸드폰이 많이 이제 발달해 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녹음하는 것도 쉬워졌고 그래서 증거를 확보하는 게 과거보다는 훨씬 용이해진 것 같습니다. 한 달에 보고서를 내시면서 이 제목에 이런 걸 쓰셨어요. 국가가 손 놓고 있는 사이 2017년 직장은 재난 상황. 국가가 손 놓고 있는 사이. 그러니까 정부가 뭔가 해야 하는데 안 했다 이건가요? 뭘 해야 합니까 정부는? 한 가지 사례를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임금을 못 받은 한 직장인이 올해 4월에 고용노동부에 찾아가서 임금 체불에 대해서 진정이라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임금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를 한 거죠. 그렇게 시작된 그 임금 체불에 대한 진정이 같은 직장에서만 한 거의 100명 가까이 지금까지 계속 진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막상 본인 입장에서는 임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찾아가면 그냥 놓고 가시라, 서류 놓고 가시라라는 식인 거고 또 조사가 시작되면은 본인의 익명성을 보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그대로 사장한테 가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이렇게 제보를 했다더라라고 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근로감독을 하는 경우에도 이게 사실 이제 불시에 들어가서 근로감독을 해야 되는데 미리 다 예고를 하는 거예요. 사업주한테 언제 근로감독하겠다. 그러면 그 사이에 불법 영업 단속하러 가면서 경찰이 전화해 주는 거랑 비슷한 거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는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놓는 거죠. 윤 변호사님께서 얘기하신 데가 제주에 있는 유명한 호텔이거든요. 아마 거기 뭐 이름만 얘기하면 알 수 있는 호텔인데요. 사실은 임금을 떼먹는 게 범죄다라고 인식했다면 한 100건의 범죄가 연속적으로 일어났는데 경찰이 그걸 놔두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노동경찰인
근로감독관은 100건의 범죄가 일어나도 그냥 가만히 두고 있었다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저는 지난 10년간 이런 게 악화되면서 직장이 지옥으로 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범죄 행위에 대해서 그냥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정 조치를 하면은 그냥 그걸로 끝납니다. 시정 조치라는 것은 과거에 범죄 행위를 했는데 뭐 앞으로 안 하겠다. 그리고 뭐 못 준 임금 지금 주면은 없었던 일로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를 하는 게 시정 조치거든요. 이러한 시정 조치들이 워낙 흔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법을 위반을 해도 두려울 게 없는 거죠. 네. 직장 갑질 119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점점 더 바빠지시면 어떡합니까? 오늘 이 방송 듣고 또 막 카톡방에 무지하게 들어오실 것 같은데. 그게 걱정인데요. 네. 사실은 같이 하고 있는 분들, 자원봉사로 하고 있는 분들이 몸이 굉장히 고됩니다, 요즘. 근데 마음은 되게 기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에게 문자를 보내와서 해결돼서 너무 고맙다. 무슨 선물이라도 보내고 싶다. 연락처를 그러니까 사무실 알려달라. 이런데 저희가 그런 사례를 다 거절하고 있어요. 저희가 순수한 민간 공익단체로서 저희가 공적으로 이분들의 갑질은 그분들이 아니라 국가가 원래 해야 될 일이고 국가를 대신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들 힘들더라도 많이 들어와서 제보해 주시고 저희가 그 문제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저도 몸은 피곤하긴 하지만 더 많은 분들이 갑질을 제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직장갑질 119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1명, 2명의 제보가 모이면 정말 큰 힘을 발휘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거든요. 어느 순간 사람들이 직장갑질을 얘기를 하는 순간 사업주들이 스스로 알아서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좀 조심하게 되는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좀 이런 열풍이 불었으면 좋겠다. 직장갑질이 문제고 그거를 우리가 풀어야 된다. 직장에서의 민주주의를 실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실천적으로 보여줄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세월호 일어나고 나서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라는 구호 많이 외쳤습니다. 이 방송 들으신 직장 내 갑질을 당하시는 분들 가만히 있지 마시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계속 피해자일 수밖에 없거든요. 우선 직장 갑질 119부터 두들겨 보시고, 이래서 또 더 열심히 활동하셔서 정부도 바뀔 수 있도록 좀 많이 뛰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나라의 기업 문화 전체가 좀 변화하는 그런 출발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직장갑질 119의 박점규 운영위원 그리고 윤지영 변호사였습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들어볼 소리는요. 조원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인 씨라고 불러서 인터넷에서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씨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1년 전 촛불은 거짓 성동 음모 조작 기획된 권력 찬탈입니다. 문재인 씨 6개월 만에 이 나라 안보가 무너졌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호칭은 조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으로서 잘해야지 대통령이라고 부르죠. 홍진호 납북 사건, 프로야구 개막식에 가서 문재인 씨와 문재인 씨 부인은 시구를 하고 치킨을 먹었습니다. 도대체 7일 동안 청와대가 뭘 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 납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서 프로야구를 시구하고 치킨을 먹는다? 네, 어디서 한 발언입니까? 어제하고 오늘 여야 정당정책토론회가 진행이 됐는데 거기 나가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쪽 토론자로 참석한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예의를 갖추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 지금 들으셨다시피 사회자가 좀 호칭의 부분에 있어서는 자제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거고요. 이게 호칭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억울하게 탄핵을 당했고 정권을 도둑맞았다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언을 계속한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까지도 들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오늘 새로운 혐의가 하나 보도됐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통해서 부동산 개발 청탁을 받고 이걸 들어주려고 한 정황이 검찰에 추가 포착이 됐다라는 내용인데요. 검찰은 오늘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개발업자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움직여서 국토교통부의 뉴스테이 사업직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내용의 청탁을 받고 3억 원을 수수한 업자 한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 사람과 공모한 최순실 씨의 독일 측근 데이비드 윤 씨를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하고 국내 송환 절차에 착수한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검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작년 4월 정도에 안종범 전 수석을 통해서 국토부의 허닌마을 뉴스테이 사업지구 지정 검토를 수차례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4차례에 걸쳐서 청와대에 사업을 보고했는데 지난해 7월에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이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됐다고 하네요. 검찰은 최순실 씨의 알선 수재 공모 여부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의 불법성 부분에 대한 법리 검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가 수사를 진행한다는 예정입니다. 또 하나가 걸렸군요. 그런 것이죠. 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결과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오늘 결과 나왔는데요. 총 108명이 투표를 했는데 김성태, 함진규 의원조가 55표를 얻어서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를 했습니다. 아슬아슬한 과반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 홍문종, 이채익 후보조는 35표, 한선교, 이주영 후보조 17표였기 때문에 이게 아마 김성태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는 거는 무리가 없는 그런 숫자였던 것 같고요. 어쨌든 1차에서 지금 끝낸 것이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 체제에 좀 힘이 실리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법무부가 오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접수하면서 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체포동의안 처리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가 2번 열려야 되는 거죠? 보고를 위한 본회의,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이렇게 각각 한 번씩 열려야 되는 것인데요. 예. 현재 예정된 본회의 일정은 22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추가 일정을 잡아야 하는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입장이 그래서 중요해지는 거죠.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본회의 개최 자체에 협조를 하되 표결에는 참석을 안 하는 방안이 지금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신임 원내지도부 김성태 원내대표의 어떤 입장 이런 것들에 따라서 향후에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정에 대해서는 19일쯤에 본회의를 한번 열고 22일에 최종 통과를 시킬지 아니면 22일에 열고 회기 마지막 날인 23일에 표결 처리를 할지 이걸 두고서 지금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는데요. 아무래도 23일의 경우에는 성탄절 연휴로 이어지는 토요일이기 때문에 각 의원들의 지역구 상황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혹시라도 본회의 개최가 안 돼서 회기 내 표결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과거 법대로 하면 그러면 이제 이게 자동 폐기가 되는데 다행히 국회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 열리는 본회의에 이 체포동의안이 1호 안건으로 자동 상정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회기 내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24일부터 다음 회기 전까지는 또 검찰이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의도 주변에서는 검찰이 23일 이후에 영장을 청구하면 되는데 굳이 회기 중에 영장 신청을 한 것에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좀 나오는 모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중앙일보는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에 대해서 검찰이 나름대로 불만 표시를 한 거라는 해석이 나온다라고 썼는데 진짜 그런 것인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자유한국당 다른 의원들도 검찰 수사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내일 오전 10시에 원내대표를 지낸 원유철 의원이 지역구 기업을 통해서 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로 또 소환이 되고 마찬가지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후연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검찰로부터 소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건강 악화를 이유로 2차례 응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국회에서의 논의 분위기가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기소 과정 등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구속영장이 추가 신청될 경우에 그게 또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 전반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앞으로 좀 검찰의 행보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국회도 좀 지켜보고요. 다음 뉴스요. 해양수산부가 오늘 긴급 브리핑을 통해서 과거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일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김영춘 장관의 지시로 지난 9월부터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진행을 해왔는데요. 해양수산부는 드러난 의혹들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확인된 사실들이 어떻다는 겁니까? 세월호 특조위 활동 시점 논란 이거 기억하실 텐데요. 세월호 특별법의 특조위 활동 기간은 기본 1년으로 하고 6개월 이내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언제가 활동 시작일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어떤 쟁점이었는데 그랬죠. 당시 정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가 활동 시작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죠. 하지만 당시 해수부 세월호 인양 추진단이 법무법인 등 6곳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는 이것과는 다른 것이었고 또 회의 과정에서 나온 법제처의 판단도 이 2015년 1월 1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예를 들면 특조위 임명 절차 완료일인 2월 26일이다. 아니면 사무처 구성을 마친 8월 4일이다. 또는 대통령 재가일인 2월 17일이다. 이런 얘기 쭉 나왔는데 예. 이런 것들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냥 1월 1일이 결정이 됐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상 근거가 없었는데 임의로 확정됐다라는 게 지금 조사 내용이라는 겁니다.
법 시행 시점인 1월 1일부터 그냥 무조건 이렇게 우겼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 그 해양산부가 당시에 대응 문건까지 만들어서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했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2015년 11월 중순에 이 사실은 좀 보도가 됐었습니다. 당시 언론이 입수한 이 해수부 문건을 보면은 특조위가 청와대 관련 조사를 시작하면 여당 추천위원들은 전원 사퇴를 하고 기자회견을 해라. 그리고 국회 여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발표해라. 이런 이제 대응 방향들이 적혀 있었다는 것인데요. 예. 이번 조사에서 이 문건은 당시 해수부의 세월호 인양 추진단 직원들이 사용하던 업무용 메일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고요. 이 문건 작성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도 협의를 했다라는 사실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일단 검찰에 수사 의뢰할 거죠? 그렇습니다. 아이고. 자, 다음 뉴스요. 최근 건설 노동자들의 고공시위 등으로 임금 및 퇴직금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건설 현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돼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는데요. 오늘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 대책을 통해서 내년부터 공공건설공사에서 발주자가 임금과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서 모든 공공공사에서의 임금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발주한 측이 그럼 어떤 방법으로 직접 지급한다는 겁니까? 지금 일부 공공기관이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이라는 걸 자율적으로 도입한 상태인데 이걸 이제 전체 공공공사로 확대한다는 것이거든요. 예. 이 시스템은 건설사가 임금 하도급 대금을 임의로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등록된 건설 노동자의 계좌로만 송금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건설 노동자들이 받아야 될 임금이 다른 지출로 빠져버리는 뭐 이런 일들이 없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생각이고요. 또 이것과는 별개로 건설사의 부도나 파산, 고의 잠적 등으로 지금 체불임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이라든지 건설공제조합 등의 어떤 보증기관이 이걸 대신 지급하는 임금지급 보증계를 도입하도록 또 정부가 결정을 했죠. 그리고 또 이것은 모든 공공 및 민간공사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고요. 건설사들이 공사에 착공 전에 이 보증 가입을 해서 발주자에게 이 내용을 미리 제출하도록 강제를 하고요. 만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또 발주자가 책정한 인건비 이상을 건설사가 의무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이 적정 임금제도 도입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2년간 일단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 코너입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 연구소의 임상훈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내일부터 중국 국빈 방문하게 되는데 네. 중국 내에서도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중국 언론들이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나흘간의 국빈 방문을 아주 비중 있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자 중국의 관영 인민일보의 자매지죠. 국제 외교 전문지인데 이 환구시보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 여론이 한중 관계가 실질적으로 복원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 측이 사드 문제를 다시 꺼낼지 한국인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한국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는데, 예. 뭐 대부분 언론들이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 중에서 가장 큰 아젠다 역시 사드 문제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 간의 만남으로 한중 관계가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여부에 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뭐 우리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드 문제, 그러니까 즉 동북아 안보 문제, 네. 그다음에 경제 협력 이 두 네. 가지가 제일 큰 주제죠. 네, 맞습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을 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안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경제 협력 이렇게 두 축이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환구시보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북경에 도착해서 시진핑 주석을 만난 뒤에 15일부터는 이틀 동안 충칭을 방문한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예. 충칭은 뭐 잘 알려졌다시피 일제 강점기 당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마지막 위치가 이제 거기에 있었죠. 환구시보가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충칭 방문이 한중 양국이 미래를 강조하는 데에 안성맞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사드 배치 관련 문제에 관련해서 충칭 방문이 또 하나의 포인트다 이런 예. 평가를 했습니다. 충칭은 중국의 서부 지역 개발의 거점이잖아요. 네, 그렇죠. 충칭에 우리 임시정부의 중요한 유적이 있다. 뭐 이 사실 양국 간의 과거의 끈끈한 관계의 상징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의 미래 역점 사업 1대1로 구상, 그다음에 서부 아주 그냥 큰 계획이죠. 대개발. 이걸 위해서는
그 충칭의 주요 거점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충칭 방문에 대해서 그 한중 양국의 경제 협력을 포함한 미래를 위한 방문이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예. 또 현지의 그 충칭에 한국 기업들도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그 한중 간의 경제 협력을 위한 일정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중국망에는 중국 사회과학원의 왕준성 연구원 그 한국 관련해서 글을 많이 쓰는데 기고문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그 한국은 대북 정책에서 그 중국의 입장이 아주 곤란한 상황이다. 이걸 좀 한국이 이해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이 바친 노력을 좀 한국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주문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한반도를 비롯해서 동북아 안보 정세가 불안정한데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 관계를 더 발전시켜서 대정치가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런 덕담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중국 인민일보의 국제 섹션 인터넷판입니다. 해외망. 여기서는 그 충칭이 한국 건국의 뿌리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충칭을 방문하는 또 다른 또 그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는데요. 이 매체는 과거에 그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에 지방 도시를 방문을 했는데 그때는 청두 그다음에 시안이었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충칭을 방문한 의미 이거는 독립운동 당시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함임을 또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역사적 의미에다가 플러스 미래 경제 협력의 상징 뭐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다른 소식 들어보죠. 중국 이야기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관영통신 인터넷판이죠. 신화망이 2017년 한국을 결산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네. 한국 힘든 한 해를 보내다 이런 제목이었는데요. 네. 이 논평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한국의 아주 다난했던 올 한 해 뭐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제목에서 밝히고 있는 대로 한국 정계가 발칵 뒤집히게 만들었던 그런 그 지난 정권의 정치 스캔들 이후에 정치 후폭풍 이런 것들을 거슬러서 쭉 돌아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 매체는 그 한국이 그 지난 한 해 정치적 회오리가 한국 사회에서 오래 유지되어 왔던 그 정경유착에서 온 것이다 이런 진단을 하면서 혁신과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반영된 것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신문은 뭐 비유를 들었는데 병을 치료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듯이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고질병, 이 정경유착을 뿌리 뽑는데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진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폐청산이라고 뭐 짧은 시간에 몇 명 처벌하고 바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시간이 걸린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일각에서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피로감 느끼기 때문에 이 적폐청산 빨리 끝내야 된다. 이런 시각과는 좀 차이가 있는 대목인데요. 단순한 상징적인 몇몇 조치로는 그 만성만 생기고 병이 치료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읽히는데 그 신화망은 그러면서 적폐청산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분야도 비슷한 같은 문제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한반도 현안에 직면한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대화로 풀어가려는 방향을 외교 안보 정책의 기본으로 잡았는데 한반도 정세는 그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예. 이 또한 시간이 필요한 그 사안들임을 시사하게 됐는데요. 이것도 시간이 필요하다. 네. 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지난 11월 28일 날 그 정리의 브리핑을 했던 거 이거를 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대화 중점 정책에도 불구하고 한반도가 긴장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은 이제 대북 압박 정책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 이것이 그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 이런 기자의 질문에 예. 정부의 목표는 여전히 평화다. 현 단계에서 대북 제재 그다음에 압박 이거는 북한을 대화 또 협상의 궤도로 인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밝혔던 사실을 예. 이 설명을 하면서 인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화와 협상이 기본적인 방향인데 거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네. 그런 말이군요. 또 다른 소식은요? 뭐 우리 그 평창 동계올림픽 점점 가까우지 않습니까? 가까우면서 외신들의 이 관련 소식들이 늘고 있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그 부쩍 늘고 많아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렇죠. 그 우리나라 제외하고 외국 언론 중에서 가장 이 평창 올림픽 소식을 많이 전했던 그리고 관심 있게 보고 있던 나라가 러시아였거든요. 그 뭐 도핑 이 문제 때문에 더 그렇겠죠. 그렇죠. 예. 워낙 뭐 스포츠 강국이기도 하지만 도핑 문제 때문에 그랬었는데
러시아 이번에 그 징계 여부, 여기에도 굉장히 관심을 크게 그렇죠. 보였었죠. 근데 푸틴 대통령이 일단 개인 자격 참가는 막지 않겠다라고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번에 IOC의 러시아 평창 올림픽 출전 금지 결정 이후에 러시아 선수들이 과연 개인 자격으로 출전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게 러시아 내부에서 찬반 논란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인 자격으로 참석을 하는 거는 러시아의 자존심 문제다, 보이콧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사실 많았거든요. 결국은 개인 자격으로 참석을 하기로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의 노바야 가제타 신문이 그 개인 자격 출전을 독려하는 기사를 8일자 신문에서 게재를 했습니다. 출전을 독려까지 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신문이 러시아가 억울하고 IOC 판단이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도핑 샘플 바꿔치기 없이도 러시아 선수들은 메달을 획득할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러시아 선수들은 평창에 가야 된다,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신문에서 쓴 표현을 그대로 제가 옮기자면은, 이번 평창 올림픽 참가는 러시아 정부를 위한 것도, 모함하려는 자들에게 복수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러시아의 국격을 위한 것이다, 이러면서 러시아 선수들이 불리한 상황에서 얻는 메달은 더 품위가 있을 것이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IOC 결정에 아주 불만이 많군요. 네, 불만이 많이 표출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결정이 됐으니까 제재 결정이 된 이후에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전망, 이런 기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한국행을 거부하는 선수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기사 보도도 있었고요. 그래요? 그리고 IOC의 결정 이후에 러시아 내에 한국행 항공권 검색이 증가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여행사가 IOC의 결정 이후에 한국행 항공권 수요 분석을 발표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IOC의 제재 발표 전에 이미 러시아 언론들이 평창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았었거든요. 네. 이번 IOC의 결정은 오히려 그래서 평창 동계 올림픽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관심을 오히려 증가시킨 결과를 만들었다, 이런 분석도 또 러시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선수들 좀 많이 왔으면 좋겠고요. 네. 또 다른 소식이요? 올림픽이 가까우니까 또 개고기 논란이 하나둘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나와요? 네. 이번에는 벨기에였습니다. 드 모르겐이라고 하는 신문인데 5일자 기사에서 이런 내용이 소개가 됐습니다. 수세기 동안 개고기는 한국의 음식 메뉴 중 하나였는데 평창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이런 식문화를 청산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전하면서 한국에서 최근 들어서 개고기 전통이 압박을 받고 있다. 근데 이 젊은 세대들은 그다지 개고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한국에서 게 시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게를 애완동물로 인식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신문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 가겠죠. 그렇죠. 자, 또 다른 이야기는요? 영국 하원 의원이 영국의 무가지 신문의 기관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제의 날짜였는데요. 제목이 한국 기회이자 영감의 원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크 필드, 보수당 의원인데요. 올해 8월, 그다음에 11월 두 차례 한국을 찾은 것 같습니다. 두 번 다 여전히 한국은 생동감이 넘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혹시 북한 미사일이나 핵실험에 한국인들이 겁을 먹었을 것이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한국은 수십 년 동안 같은 위협과 더불어 살아왔고, 이 사회는 평소처럼 아무 일 없이 돌아가고, 금융시장은 긴장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꾸준히 성장을 해왔다, 이렇게 전하면서 마크필드 의원이 한국과 영국 사이에 의외로 공통점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공통점이요? 첫째로 양국이 오랜 정통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남수단의 평화유지 등 G20에서 유엔에서 그리고 또 유엔에서 다양한 사안 관련해서 공조가 있다. 한국 전쟁에서 같이 나란히 참여를 했고, 영국 병사들이 1,106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런 데서 전사자 수를 합친 것보다 영국이 한국에서 싸워서 사망한 전사자가 더 많다.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굉장히 한국에 대한 어떤 애착 느껴지고요. 한국의 역동성과 북한의 폐쇄성을 대비하는 그런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원 의원의 기고문. 네. 그리고요. 또 다른 글 하나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인종차별을 고발하는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인종차별? 네. 그러니까 홍콩 신문입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11일자
신문인데 이게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예. 한 조사 기관의 보고에 따르면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94.5%가 차별을 당한 적이 있다. 이렇게 대답한 것으로 조사했다고 하거든요. 94.5%나? 저도 이거 보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신문에 따르면은 일본의 경우에 2017년 조사에서 30%의 외국인이 그런 경험이 있다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한국 내에 인종차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몇 년 전이었었죠. 유엔 인종차별 특별보좌관이 한국에 인종차별 금지법 제정해야 된다 촉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아직까지 이게 도입이 안 되고 있다. 이 신문이 또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이게 좀 다른 외국인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게 최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종, 국정 문제 민감하지 않아서 아직 법안까지 못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이유가 뭔가 이 신문이 몇 가지 이유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우선 한국의 노동자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와서 일자리를 뺏어갈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를 들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기독교 일각에서 이 같은 법안이 성소수자 이들을 보호할 것이다라는 이유로 이제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또 들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법학계에서 한국의 인종차별에 관심을 가질 어떤 필요성을 아직까지 느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리고 한국인들의 경우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 심한 것이 좀 심하다 이렇게 이 신문이 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외국인 범죄에 대한 공포가 늘고 있는데 실제로 통계를 보면 2015년 3월 같은 경우에 한국인 범죄율이 3.75%, 반면에 외국인의 범죄율이 1.71%로 나타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범죄율은 한국 전체의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범죄를 많이 일으킨다. 네, 이런 식의 잘못된 인식이 퍼져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편견에 대한 극복이 급선무다 한국에서 이렇게 이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의 무려 94.5%가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했다는 조사. 네. 이건 참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좀 반성해야 할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밖에서 본 한국이었습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의 임상훈 소장이었어요. 기사잡기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몹시 춥죠? 네, 건강 유의하시고요. 내일 저녁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기자 질문이 어떤 게 있었냐면요. 중국어에는 엄필신 행필과라는 말이 있다. 말에는 반드시 신용이 있고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다. 수억 명의 중국 시청자들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한국이 노력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달라. 하하. 저는 좀 무례하게 느껴졌거든요. 예. 중국 CCTV는 또 관영 언론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정부의 시각이 반영된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했나요? 문 대통령은 우리가 했던 그 원칙 내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약속이다, 영원히 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는 거죠. 대통령 할 수 없고 그렇죠.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3차례, 4차례 오늘 질문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공동 성명도 공동 언론 발표도 없이 네. 각자 정부가 알아서 결과를 발표한다. 그렇죠. 참. 그리고 이번에 충칭도 방문한다면서요? 맞습니다. 충칭은 인구 3천만이에요. 세계 최대 도시 중에 하나인데 예. 역대 대통령들이 상하이를 간 적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이번 문 대통령이 충칭을 방문하는 거는 다목적 보석인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충칭은 현대차하고 SK 하이닉스 등 기업들이 다수 진출해 있고 네. 김구 선생이 이끈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하고 독립유적지가 보존된 도시예요. 예.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1대1로라고 중국에서부터 이제 쭉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그 사업을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출발점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내기 위한 것이고. 경제적 목적이 크군요. 네, 충칭 방문은. 또 정치적으로 보면 거기 이제 시의 당서기가 천민월이라고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이에요. 아, 그래요? 제가 옛날 이명박 대통령 때 미국 순방을 따라간 적이 있었는데 시카고를 그때 이 대통령이 갔었거든요. 예. 그때 시카고 시장이 램 이메뉴얼이라고 오바마의 비서실장 출신이었어요. 그런 포석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잡기 1부 마치겠습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요. 7시 5분 2부에 다시 뵙죠.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뜬 뉴스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CBS의 김현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뉴스요. 남북 축구 대결입니다. 예. 오늘 오후 4시 반부터 일본 도쿄에서 열린 북한과의 동아시안컵 2차전이 조금 전 끝났는데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1-0으로 이겼습니다. 네. 하지만 이겼다고 좋아하기엔 애매합니다. 우리가 얻은 1점이 북한의 자책골이기 때문인데요. 후반 19분에 김민우가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렸는데 진성욱과 볼을 경합하던 북한 수비수 리영철이 그만 북한 골문에 공을 넣고 말았습니다. 네, 승리에 기뻐하기엔 다른 아쉬움도 많은데요. 경기 내내 북한의 밀집 수비에 번번이 막히고 또 끌려다니기에 급급해서 전술 변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래도 이겨서 다행이긴 한데 우승할 수 있을까요? 네, 그건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번 승리로 지난 중국전에서 2-2로 비겼던 한국 대표팀은 승점 4점을 얻었는데요. 만약 나흘 뒤 일본과 열리는 3차전에서 이기면 작년에 이어 동아시안컵 2연패를 노릴 수 있게 됐습니다. 3차전은 16일 오후 7시 15분에 시작됩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추위에 쓰러진 어르신에게 이 최강 한파의 날씨에도 자신의 패딩을 벗어 응급조치를 취한 중학생들의 얘기입니다. 네. 어제 오전부터 온도가 급격히 더 떨어졌죠. 그런 탓인지 서울 답심리 시장에서 한 어르신이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요. 이를 본 중학생 6명이 달려가 어르신을 빠르게 안아 일으키고 다른 학생은 입고 있던 패딩 점퍼를 벗어 할아버지 몸을 덮어드렸습니다. 네. 학생들의 빠른 조치 덕분인지 할아버지는 곧 정신을 차렸는데요. 학생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어르신을 업어서 집까지 모셔다 드렸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담긴 사진이 인터넷상에 오르면서 오늘 하루 네티즌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받았습니다. 참 기특한 학생들인데 누군지는 밝혀졌나요? 네, 이 가슴 따뜻한 이 사진을 민병두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약 2시간 만에 댓글로 반가운 제보를 받았는데요. 전농중학교 1학년 엄창민 학생 등 6명이라고 합니다. 예. 네티즌들은 기특하다, 이런 학생들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것 같다면서도 무엇보다도 중학생 1학년이 구조의 정석을 보여줬다는 게 신기하다. 어른들이 본받아야 할 것이라면서 학생들의 예쁜 모습에 고마움을 나타냈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자, 다음 뉴스요. 네, 오늘 오전 출근길에 미국의 심장부인 가상화폐, 무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항공사 마일리지나 싸이월드에서 옛날에 썼던 도토리 같은 것과는 좀 개념이 다르거든요. 어허. 이것은 블록체인, 분산 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화폐이기 때문에 예. 암호화폐라고 부르는 것이 좀 더 정확하다라는 게 업계 입장입니다. 예. 방금 그 암호화폐를 설명하면서 블록체인 무슨 기술에 기반한 그러셨단 말이에요? 네, 예. 이제 그걸 설명해 주세요. 예, 이 블록체인 기술은 말 그대로 블록이 체인으로 연결돼 있다는 건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생각을 하면 중앙 메인 서버가 있습니다. 그 서버에 개인들이 연결해서 뭐 서로 통신을 할 수 있고 한 건데요. 예. 이 블록체인 기술은 중앙 메인 서버가 없습니다. 모든 개인 간의 거래 기록이 블록 안에 담기고요. 그 개인들은 그 블록의 일부분을 모두 다 공유하고 있고요. 예. 쉽게 말해서 중앙 통제 장치가 없는 서버가 없는 기술인데요. 예. 분산 원장 기술로서 새로운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이유는 뭡니까? 이게 분산 원장을 하면 사실 지금 그 컴퓨터 기반으로 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해킹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분산 원장을 하면 모든 거래 기록이 각각 개개인의 컴퓨터에 담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해커가 만약에 해킹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모든 수백만 수천만의 컴퓨터를 다 해킹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아하. 보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신기술이다. 이런 의미로군요. 네, 예. 그 신기술에 기반해서 암호화폐라는 것을 누군가 처음 창안해서 만들어낸 거고, 그죠? 네, 예. 근데 그 신기술에 의한 암호화폐 그 가운데 비트코인은 딱 그 생산량이라는 게 정해져 있다면서요? 그걸 뭐 채굴한다고 한다는데 그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비트코인의 원리를 담은 보고서가 처음 나온 게 2008년 11월이거든요. 예. 그때 생각하시면 2008년 9월에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죠. 그랬죠. 예. 그러면서 그 미국 정부가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대안 중에 하나로 한 게 달러를 찍어내는 거였습니다. 예. 그러면서 전 세계로 달러가 풀리면서 실물 자산의 가치가 떨어졌죠. 예. 그런 데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서 이 나카모토라는 사람은 발행량을 제한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화폐를 만들어보자 라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발행량이 정해져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지금 그 희소성이 있는 거잖아요. 뭐 쉽게 생각하면 발행량이 2,100만 개면
우리나라 국민 한 명이 한 비트코인 한 개를 갖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못 갖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희소하다는 점 때문에 최근 들어 비트코인 가치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무슨 뭐 옷을 사거나 집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이럴 수 있는 건 지금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소위 회의론자들이 제기하는 문제인데요. 예. 비트코인이 그럼 화폐냐? 이러면 화폐의 기능을 살펴봐야 될 텐데 화폐의 그렇죠. 기능이 첫 번째는 교환의 매개죠. 이걸 내고서 뭘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예. 현재 국내에서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는 가게가 뭐 있기는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실제 가서 비트코인으로 저 결제할게요 이러면 종업원들조차 우왕좌왕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전 세계적으로는 가맹점이 수만 개는 된다고 하지만 예. 소위 우리 최대 카드 업체인 비자 카드 가맹점과 비교하면 뭐 이건 비교할 수도 없는 수준인 거죠. 예. 이제 두 번째 화폐 기능이 가치의 척도인데요. 가치가 일정해야 되는데 어제는 커피 한 잔이 비트코인 0.1개였는데 오늘은 갑자기 가치가 떨어져서 0.5개를 내야 커피 한 잔을 사 먹을 수 있다면 이건 화폐로서 기능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폐가 안 된다고 하는 거고 예. 세 번째가 가치 저장인데 이게 지금 현재로서 가격은 막 급등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가치가 하루순간에 제로로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네. 예. 비트코인이 가치라고 하는 건 이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들의 신뢰에 기반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게 신뢰가 깨지거나 아니면 전 세계 정부가 나서서 비트코인 거래를 우리가 전면 금지하겠다 이러면 비트코인 가치가 제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합니다. 예. 전 세계 정부들이 다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예. 우리 정부는 거래 전면 금지까지 검토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며칠 있으면 이제 대책을 내놓겠다는 건데 네, 예. 다른 정부들 주요 국가 미국이나 일본 뭐 유럽 국가들하고 우리랑 지금 비교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실 미국을 비롯한 유럽들은 다 가능성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자. 다만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기나 투자자 보호를 훼손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란을 겪었었죠. 큰 부담으로 남아있던 손실보상 구상금 문제가 오늘 해결됐네요. 정부가 오늘 구상금 34억 5천만 원 청구를 취하하기로 한 건데요. 잠시 후 이 문제와 관련한 결의안까지 대표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연결해서 설명 들어보겠고요.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논란을 빚고 있는 비트코인 문제, 국내에서는 거래 전면 금지까지 검토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하지만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는 또 활발하게 거래가 됐다고 그러죠, 어제부터. 오늘 중앙일보 고란 기자로부터 좀 친절한 설명 들어보겠고요. 7시 5분 시작되는 2부에서는요, 직장 갑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올해 가장 큰 화제가 됐던 단어가 바로 이 갑질 아닌가 싶은데 직장 갑질 해결을 위해서 만들어진 직장 갑질 119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 활동하는 박점규 운영위원 또 윤지영 변호사 두 분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고요.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 코너까지 2부 시간에 준비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하죠. 정부는 오늘 제주 강정마을 관련 구상금 34억 5천만 원 청구를 취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작년 3월 박근혜 정부는 이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로 공사가 지연돼서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시위 참가자와 단체 5곳에 구상금 34억 5천만 원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죠. 이걸 이제 취하하기로 오늘 결정을 한 겁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 끌어내기 위해서 결의안까지 대표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을 연결해 봅니다. 위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소송 취하 결정을 내렸습니다만 정확히 말하면 법원의 강제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한 거죠? 예, 맞습니다. 법원이 강제 조정을 뭐라고 했습니까? 결정사항 그렇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취하하고 피고들은 이에 동의한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과 관련하여 이후 상호 간에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예. 3번 원고와 피고들은 상호 간에 화합과 상생 및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다. 4번 소송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법원이
결정 사항을 조정안을 냈고요. 예. 관련해서 당사자인 정부와 강정마을회가 모두 동의를 했습니다. 법원은 왜 이런 강제 조정안을 만들었습니까? 지금 일어나는 분쟁이 계속될 경우 당사자들 간의 이익과 손실의 정도가 더욱더 더 늘어날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걸 정절하고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결정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은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해서 그것 때문에 공사가 지연됐다고 해서 그 비용, 그 손실을 그 반대 시위한 사람들한테 부과시키는 건 좀 무리하다 이런 판단을 한 건가요? 예, 그런 판단을 한 것이고요. 또 그 소송이 계속 진행되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 공동체 화합이라든가 이미 이제 군 기지가 건설돼 있고 이미 군대가 주둔해 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구상금을 정부가 받지 못하면 결국 그 손실 비용은 그냥 정부가 떠맡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은 좌파들한테 아무리 폭력을 행사하고 깽판 쳐도 감옥 가고 돈 물어주지 않는다는 믿음을 강화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건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발생을 했냐면 2007년 4월에 강정마을에 임시총회가 87명으로 해서 유치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사업이 시행되었는데요. 그 마을회 내부에서 이것이 무효라는 마을총회를 재차 열게 되어집니다. 2007년 8월 26일에 마을총회에서 725명이 참가한 가운데 680명이 반대로 부결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이 이 사업을 유치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정부는 해왔습니다. 마을의 의사에 반해서 진행되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 의사에 반영되어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그 주민들은 지적하고 지금까지 10년 넘도록 싸우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이렇게 국민들의 의사에 반대 의사를 이렇게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 정부가 소송으로 맞대응을 하게 되어진다라면 결국 국민들의 의사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어진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파들이 폭력을 행사해서 깽판을 쳤다고 얘기하는데 전혀 그런 일은 없고요. 관련 사업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다툼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 안에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채 강행한 그 잘못부터가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그 지역 주민들한테 물릴 수 없다. 이 논리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소송을 제기했던 거 작년 3월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 위성권 의원은 전략적 봉쇄 소송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던데 무슨 뜻입니까?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제 비판이나 반대의 의견을 잠재우기 위해서 민사 소송이나 형사 고소를 남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제 해외 사례에서 아마존 숲 파괴를 우려해서 그린피스 회원들에게 맥도날드가 거액의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낸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이제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고 하는데 결국 국민들이 그 거대한 권력이나 아니면 큰 자본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반대할 여자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소송을 걸어서 다음부터는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행위는 당연히 그런 거죠. 국민들에게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구상금을 청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부가. 전례가 없죠. 그런데 이번 해군기지만 그렇게 전략적 소송처럼 소송을 구상금을 청구한 거죠. 기업체들이 노조가 파업하면 손해배상 소송 내고 가압류하고 이게 워낙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지 않습니까? 정부가 비슷한 일을 했던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호영 의원과 금태섭 의원님께서 관련 법안도 지금 제출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좀 강정마을 평화를 찾았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권 의원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요즘 아주 난리입니다. 우리 정부는 비트코인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그런데 어제 오전에 세계 최대 선물 거래소인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시작됐고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거래량도 예상보다 많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네요. 그럼 미국은 이걸 제도권 내로 끌어들인 것인지 어떤 것인지 궁금증이 참 큽니다. 중앙일보의 고란 기자를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선물 거래를 시작했다. 미국은 그러면 이걸 제도권 내로 끌어들인 거로 해석해야 됩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정확히 말하면 제도권으로 끌어들였다라기보다는 비트코인 거래를 제도권 내에서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줬다.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투자자 보호 장치 같은 걸 마련하고 자금 세탁 부분에 대한 철저한 방지책을 마련하는 거래소에 대해서만 거래를 허용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도권 내에서 거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네, 예. 그러나 제도권 내로 끌어들인 건 아니다. 정확히 해석이 잘 안 되는데요. 예, 그게 이 비트코인이라는 이 소위 말하는 이 암호화폐라고 하는 게요. 사실 지금까지 있었던 금융상품 혹은 화폐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예. 해외에서도 아직까지 이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예. 다만 이게 이 암호화폐가 기반한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게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만 개입하겠다라는 수준에서 일단은 지켜보자는 입장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짧게 말씀해 주시는 사이에 제가 모르는 단어가 여러 개 나왔습니다. 먼저 암호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그 암호화폐의 일종인 거죠? 네, 예. 그게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가상화폐라는 말로 더 알려져 있는데요. 예. 10,000원짜리 지폐는 손에 쥘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 비트코인은 볼 수가 없다. 가상이다라고 해서 가상화폐라고 불렸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건 기존에 나온 조치 이런 것들은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적극적인데요. 예. 일본은 왜 잃어버린 10년, 20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비트코인 이런 암호화폐가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적극 연구하고 장려하는 건데요. 예. 어쨌든 그래도 투자자 보호는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그 비트코인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인가제를 통해서 정부의 인가를 받은 곳만 거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 반대로 중국은 가장 심한데요. 중국은 그 지난 9월 말에 가상화폐 거래, 암호화폐 거래 전면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예. 정확히 말하면 아예 거래를 금지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왜냐하면 그냥 전자적으로 가치를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국내 거래소가 안 되면 해외 거래소도 거래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다만 중국 내 투기를 근절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예. 위화나 환전을 금지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 일반인들은 위화나 환전을 못하니까 이게 현실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일반인들은 투자를 안 하고 소위 말하는 그 세력들, 일부 꾼들만 투자하는 시장으로 바뀐 상황이고요. 알겠습니다. 나라마다 차이도 굉장히 크군요. 네, 예. 우리도 조금 더 일단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정답이 뭐다라고 아직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군요. 네, 예. 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앙일보의 고란 기자였습니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권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문 대통령 내일부터 중국 방문하죠? 그렇죠. 취임 후 첫 중국 방문입니다. 우리가 주변 4강국을 짚어보면은 취임 이후에 미국을 제일 먼저 방문했고 네. 그다음에 러시아를 의외로 갔죠. 근데 모스크바가 아니라 극동쪽의 행사를 방문하는 형식이었거든요. 아하. 그리고 내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만만치가 않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네요. 여러 가지가 걸쳐 있는데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이 북핵에 대해서 압박을 가해주길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외에 이제 경제라든지 평창 올림픽 등등에 대해 가지고 완전히 정상화하는 계기로 삼고 싶은데 예. 중국이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거죠. 중국은 계속 사드 얘기한다는 맞아요. 거고. 그렇죠. 예. 앞서 한중 양국의 10월 31일 합의라는 게 있었어요. 예. 사실 내일 중국 방문도 그 후속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 합의가 뭐였죠? 이른바 이제 3불 원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드 배치 이후에 이게 다 경색됐으니까 이걸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해 나가자. 그러면서 3불 원칙이라는 걸 한 게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 방어 체제에 한국은 참여하지 않는다. 한미일 군사 동맹은 추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네. 특히 중국이 계속 말이 많은 게 이게 약속이냐, 노력한다는 거냐, 그 시제가 현재로선 하지 않는다냐, 앞으로 영원히 하지 않는다냐,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말이 있는 거예요. 예.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문 대통령 만났을 때 역사 앞에 책임, 이런
문구까지 사용을 했었거든요. 우리 정부는 근데 그 사드 추가 배치 안 된다, MD에 불참한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는다, 이거는 원래부터의 우리 정부가 계속 취해온 자세를 그대로 확인하는 그렇죠. 거다, 이런 입장인 거죠. 거기다 우리 주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뭐 영원히 안 한다 이런 거 중국하고 약속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는.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완전히 이게 뜻이 같이 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바로 드러난 게 그 회동 마친 다음에 언론에 대한 행사예요. 뭐 그래서 공동 성명을 아예 없다면서요?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양 두 나라 정상이 회담을 하고 나면은 제일 높은 수준의 언론 응대가 공동 기자회견입니다. 예컨대 돌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도 막힘이 없을 만큼 양국이 완전히 뜻을 같이 한다는 거죠. 기자들의 모든 질문에 그렇죠. 답하겠다. 그 다음이 공동 성명입니다. 이거 이제 기자 설명 질문은 없고 그냥 성명까지는 낸다. 그렇죠. 그 다음이 이제 공동 언론 발표인데 이건 질문을 안 받는데 정제된 문장으로 양국이 공통으로 인식을 같이 한 것만 서면으로 밝혀가지고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공동 성명이 없다는 얘기는 뭘 한다는 겁니까? 각자 알아서 하는 겁니다. 공동 언론 발표도 없어요? 그것도 없어요? 양국이 이게 알아서 하기로 돼 있다. 그래요? 물론 이런 경우에도 물밑에서 상대방 발언 수위 등에 대한 조정 같은 걸 시도하긴 해요. 하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다시피 이제 사드가 뜨거운 감자인데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 해외 순방 전에 대통령이 상대국 주요 언론하고 인터뷰를 해요. 그렇죠. 오늘 문 대통령이 중국 관영 CCTV하고 인터뷰한 게 중국에서 방송이 됐습니다.